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윤희 사무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21일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당초 각 금융업권별 법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1월 2일 입법 예고가 종료될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연체 채무자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여 연체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소비자 신용법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모쪼록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이 실직, 폐업, 질병,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따른 연체 가능성에 대비한 탄탄한 금융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과 추진 방안을 간략히 살펴본 후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제정 추진은 대출의 성립, 이행, 변경, 소멸 등 대출 계약 이후 1년의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 간 권리 의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 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이 형성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개인 연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 카드 사태 등 연체 채무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대출계약 당사자 외부의 중재나 결정에 따라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과 직접 채무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채권추심법은 폭행, 협박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채무자 권익 증진을 위한 유인구조 자체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를 위한 추심 위탁 및 채권 매각의 보편화는 고객 보호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연체 채무자가 맞닥뜨린 추심업자에게는 업무 상대방인 채권금융기관이 중요한 고객이고 채무자는 최대한 회수해야 할 추심 대상일 뿐입니다.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 의무 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대규모 조직과 자본을 갖추고 대출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개별 개인 채무자 간 법률 관계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양자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산권 행사가 의도치 않게 개인 채무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채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채권 매입 추심업자 등에게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민법상 자유롭게 허용되는 채권의 양수도이나 그 결과 채무자는 더욱 강도 높은 추심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채무자가 거래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에 따른 고객으로서의 신뢰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970년 전후부터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비자 신용법제를 일반법에 대한 특례로서 규정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 임금 채권 보장법, 이자 제한법, 채권 추심법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다수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 법안은 고객 보호와 채권 회수 가치의 균형을 위해 첫째, 사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둘째, 연체 및 추심 부담을 완화하며 셋째,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규율 대부분을 존치하되
매입주심업을 금전대부업에서 분리하는 등 일부 규율을 개선하고 신용정보법상 수탁주심업을 이관해 오는 한편 개인연체채권 관리와 관련된 규율을 신설하여 총 76개 조문의 소비자 신용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 자필서명 등 대출의 성립 단계를 주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 신용 법안은 대출 계약 이후부터 소멸되기까지 1년의 과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상 1에서 2개월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 원금 전액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를 위해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을 하는데 이 경우 고객과의 관계가 절연되고 추심 강도가 증대됩니다. 또한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채무자는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화면은 이렇듯 대출이 연체된 이후에 발생하는 각 상황과 관련하여 소비자 신용법안의 주요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과제별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화면과 9월 9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개인채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 신용을 원인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은 제외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 상한인 담보대출 10억 원, 신용대출 5억 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에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전대부 외에 카드 대금과 할부, 보증 대위 변제, 채권 양수 등도 포함되며 각 행위의 주체는 모두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에도 적용되며 개인 채무자에는 보증인과 채무 인수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채권은 과잉 추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며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 신용 및 개인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 신용법은 개인채권 전 과정에 대해 적용되는데 개인채권의 성립과 소멸 사이의 과정은 관념적인 것으로 각 사안별로 그 순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 채권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채무조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개인 채무자는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조정 요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행사 대상을 단일 채무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채권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 간 권리 의무 관계는 여타 채권금융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용 방지를 위한 행사 횟수 및 방법 제한은 제44조 제5항 채무조정 요청 접수 거부 사유와 제45조 제3항 추심 중단 적용 제외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익 상실, 채권 매각, 즉 양도, 주택 경매의 경우 개인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 전에 미리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10영업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압류 명령 등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인한 채권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채권자 간 경합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37조 제1항의 주택 경매 예정 사전통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일정 금액 이하 개인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상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후 대통령령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법을 신설하되 채무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습니다.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리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채권추신법에 따른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달리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채무조정교섭업자 계약은 추심연락 금지 사유가 아니므로 추심연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까지 최대 10영업일간만 추심이 중단되며 또한 동일한 채무에 대해 2회 이상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중단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무자에게 비용 부담이 야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삼각채권 위탁 추심 수수료가 원금의 2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소액의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탁 추심 수수료 이상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혜택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추심 비용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생산적 활동에 쓰임으로써 채무자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고 그 결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도 빨라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체부담 경감을 위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였습니다. 제30조의 경우에는 해석상 문의가 있어 명확한 규정을 위해 추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수정할 예정입니다. 제1항의 약정에는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포함되고 기한 도래와 관련하여서는 기한이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부분 등의 문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을 약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정의상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를 의미하는 부도이자율은 이 법에 따른 연체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영국과 독일에서는 기준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최근과 같은 저금리 하에서는 부도이자율이 5% 미만이 되어 오히려 약정이자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체가산이자 없이 계속 약정이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 8월 KDI 연구 당시 우리나라의 연체가산 금리는 6에서 8%포인트 수준이었으나 이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여신금융기관에는 18년 4월 이후, 대부업자에는 19년 6월 이후 3%포인트 상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의 무한증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각 개인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제31조와 관련하여서도 명확한 의미 관련 문의가 있어 제1항의 개인 채권 양도 상대방을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 매입 추심업 영위가 가능한 자로 위임의 판단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제3항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51조 제3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통지한 채권 등으로 하고 제5항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은 삼각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9조의 제1항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채권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소멸시효 중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506조에 따른 채무 면제의 효력을 부여하여 채권이 소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1조와 관련하여서는 통지기간 연장 의견이 있어 5영업일을 10영업일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를 무분별한 추심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심사가 진행 중인 채권, 정확한 채권자 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채권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또는 양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친 추심 연락은 회수금액 증가 실익이 낮은 반면 채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추심 연락 총량을 제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7회 한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뒤에서 살펴볼 미국과 태국 등 최근 해외 입법 동향에 비춰봤을 때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락 횟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추후 업권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에서 정하는 절차 이행, 채무자 동의나 요청에 따른 연락 등 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19년 5월 소비자신용법이 일부인 채권추심법 개정안에 특정 채무에 대한 연락빈도 상한을 7연속일, 즉 일주일간 7회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통화일로부터 7연속일 동안에는 추가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미 유사한 규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심 연락 횟수를 일주일 7회에 상당하는 1일 1회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10만 바트, 최근 환율 기준으로는 한화 약 36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추심 연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가 곤란한 시간이나 장소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 별첨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채무자가 곤란함을 알린 경우뿐만 아니라 정황상 곤란함을 알 수 있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재한 경우 곤란한 시간대를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추심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 시간대 연락만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신용법에서 이를 보완하여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제3자를 통해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담토록 하기 위해 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격뿐 아니라 채무자 처우 등도 평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추심 위탁이나 채권 양도가 행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사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의 추심 위탁 또는 채권 양도는 채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원채권 금융기관에게 추심업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 제공 요구의 불응 또는 점검 결과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인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사후 점검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추심업자가 법 위반에 대한 원채권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개인 연체채권 양수인이 재양도하는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추심업자에게 채무조정 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이 수탁추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심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도 불구하고 수탁 추심업자는 자본금 30억 원 이상이 허가제인 반면 매입 추심업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록제로 운영되는 등 진입장벽에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입 추심업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 업의 규제 차익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매입 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하여 겸용을 금지하고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담보 조달 비율을 7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제한하였습니다. 담보 조달 비율이 타 업권에 없는 지나친 영업행위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타 여신금융기관은 신용 창출 기능을 하는 반면 매입 추심업자는 저가 매입 후 회수 극대화를 사업 모델로 하고 있어 성질상 투자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말 대부업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매입 추심업자는 대출 원리금 100인 채권을 15 정도 가격에 매입하여 자산의 15로 기록하지만 실제 100 이상까지 법적으로 재산권을 인정받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권 간 총 자산 한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매입가 대비 회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부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통계를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석과 관련된 질문도 몇 가지 제기되었는데 담보조달 비율 적용 대상은 개인 채권이 아니라 모든 채권이며 법 시행 후 체결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최초 대출 실행 시점에만 적용하나 법 시행 후 규제 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보다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하여 추심업자에 대한 시장 평판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추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채권 금융기관도 함께 부담하도록 하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후 점검 등 관리 책임 이행에 상당히 주의를 한 경우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잉 추심에 따른 손해는 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타남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용 관련 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비갱신 등의 경우에도 법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두었습니다. 예치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영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규정할 예정입니다. 연체채권 관리 절차와 연체채무자 보호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회수 극대화를 위해 추심 조치를 점차 강화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는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잠적 도피하면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회수 없이 관리 비용만 증가하는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년 1분기 소비자 신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입법 과정을 거쳐 법이 시행되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빠르게 정상 궤도로 복귀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입법 예고 기한인 11월 2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필요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